1942년 독소 전쟁 당시 나치 독일군은 소련 공산주의 상징인 스탈린그라드를 포위한다. 소련 역시 지도자 스탈린의 이름을 딴 스탈린그라드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스탈린그라드를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참혹한 시가전이 이어지는데 독일과 소련 양측에서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독소 전쟁의 승패를 가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저희가 2차 대전 이야기를 꽤나 많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독소 전쟁 이야기도 많이 들려드리고 있죠.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던 계속 전쟁도 이 2차 대전 중에 동부전선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독소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이자 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가전이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고한빈 기사님, 윤상용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오늘은 한껏 편해 보이십니다. 네, 지금 저번보다 좀 나았습니다. 아니, 고한빈 교수님, 이게 겨울 얘기를 저희가 이 전쟁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지금 추운 겨울이 왔는데 네.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전쟁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을 배우는 거 참 지금으로서 너무 행복한 일이죠. 사실. 아, 그럼요. 사실 뭐 저희가 사실 유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밝고 지금 되게 즐거운 데서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하나 다 엄청난 사연에 정말 슬픈 이야기들이 가득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다소 안 어울릴 수도 있는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교훈을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니 아마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일어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소련의 전투, 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시 이름에 스탈린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예, 원래 도시 이름 자체는 그 차리친이라는 도시였는데 그 1925년 4월 10일에 당시에 이제 공산당 총서기장이었죠. 이오시프 스탈린이 스스로 도시에 그 자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1918년부터 1920년 사이에 이제 적백 내전이 진행될 때 그 차리친에 원래는 그 공물 회수하려고 이제 파견이 됐었다가 스탈린이 그 전투의 지휘권을 가져간 다음에 그 백군을 격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나중에 그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도시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1924년에 이제 레닌이 원래 집권하고 있다가 레닌이 죽자마자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그 도시명부터 바꿨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에는 그 스탈린이 굉장히 애정이 강했다고 봅니다. 보통은 이 그 후대에 누가 이렇게 좀 후대를 해서 돌아가시고 도시명으로. 붙이는 게 네. 보통인데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것도 참 신기하기는 합니다. 스탈린의 성격이 좀 보이는. 네. 자, 1941년 6월에 독일은 모스크바를 향해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죠? 그렇죠. 1941년 6월에 독일이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동부전선을 열었고 소련을 기습 침공을 했죠. 그로부터 바로 이제 그해 9월에 모스크바 외곽까지 도달을 해서 정말 소련 정권의 숨통을 끊기 직전까지 왔었는데 그때 이제 바로 겨울을 맞았고 소련군이 또 반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분에 독일의 진격이 그 앞에서 좌절되고 도리어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반에 있었던 독일의 승세가 모스크바 전투를 통해서 한번 꺾이게 된 어떤 분기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41년과 42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러시아의 길고 지독한 겨울이 찾아왔고 저희가 보통 라스푸티차라고 하죠. 그 눈이 많이 벌판에 내렸는데 그것들이 녹으면서 뻘밭이 돼서 사람도 차도 다닐 수 없는 그런 계절들이 오는데 그런 계절 동안 소련군과 독일군이 한동안 멈춰 있다가 서로 돈좌돼 있다가 마침내 이제 1942년 5월 드디어 이제 날이 좀 풀리는 봄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1941년 독일의 진격은 모스크바에 집중돼 있었죠. 그러니까 북부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히틀러가 1942년 대공세를 준비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들어가자는 계획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한번 큰 전투가 있었고 실패를 했었다. 아마 스탈린도 42년 봄이 되면은 독일군이 다시 한번 모스크바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스탈린의 의도를 예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상이 맞았었습니다. 스탈린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련군의 방비가 부족할 남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고 기획을 했었고, 나아가서는 남쪽 깊이 들어가면 이제 카프카스 지역이 나오는데 상당히 먼 곳이긴 하지만 이곳에는 기름이 납니다. 아, 자원이 풍부하죠. 그렇죠. 독일이 오랫동안 석유 부족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석유 부족은 전쟁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프카스 혹시 유전지대를 점령을 하면은 소련의 전쟁 수행 능력도 급감시키고 자신들의 장기 전쟁 능력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군수 물자의 통로 중에 하나였던 페르시아 쪽의 접근도 차단해서 장기적으로 소련을 말려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카프카스 점령을 통해서 라는 기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1942년 봄에 공세기가 찾아오자마자 병력을 전부 다 남쪽으로 투입해서 또 일대 지역을 석권해서 장기적으로 소련의 어떤 우위를 누려보자라고 그런 기획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작전명이 그 유명한 1942년 6월에 시작되는 파르블라우, 우리가 부르는 청색 작전이라고 번역하는 그 대공세의 시작이었죠. 사실은 그 기름이 많이 나는 유전지대 카카스 지역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원조가 엄청났잖아요. 사실 소련이 전쟁 말까지 거의 전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원조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요 랜드리스 물자라고 하는데, 이 물자 통로 중에 그 페르시아 회랑 같은 경우는 사실 요 42년 한 초여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 거의 직전에 열렸습니다. 이게 사실 루트 3개 중에는 가장 긴 루트긴 한데, 독일이 남쪽으로 진격을 하게 될 때 이것을 방어하게 되는 소련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랜드리스 같은 경우 전쟁 기간 중에 소련은 한 110억 달러 정도의 원조를 받았고, 뭐 2022년 물가로 계산하면 한 1,820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 244조 원 정도의 물자를 갖다가 미국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랜드라는 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는 의미의 랜드와 그다음에 저 임대한다는 의미의 리스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41년 3월 10일에 미국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발효가 됐고, 연합군들이 이제 소련과 싸울 때 미국이 이제 그때부터 필요한 물자를 갖다 모두 공급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잊어버리지 않으시려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끼리, 야 누구야, 나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라. 야 내가 돈 관계는 안 해. 근데 빌려줄 수는 없고. 네. 내가 얼마까지는 내 친구 너를 위해서 이만큼은 줄 수 있어. 그렇죠. 이 줄 수 있어. 안 받을 거야. 줄 수 있어. 요게 랜드리스죠. 그렇죠. 예. 사실 빌려주는 쪽은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준 거고, 예, 받는 쪽도 뭐 다시 돌려줄 생각 안 하고 받은 뭐 그런 물자 성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것보다 이제 정치적인 의미도 좀 있는데요. 미국이 사실 이전까지는 그 법으로 아예 중립을 갖다 못 박아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41년 3월부터 이 랜드리스법을 통과시키면서 이거 사실상 연합국 쪽에 줄을 서겠다는 이제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근데요. 뭐 물론 지금도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불리우면서 국방비를 막 천조씩 쓴다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금액, 미국으로서 사실은 어려운 금액이었을 텐데 의회라든가 국민들이라든가 반대 안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자를 갖다가 그냥 공짜로 찍어내가지고 그 연합국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루즈벨트 행정부는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제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강행을 했는데, 이 이제 국민한테 법안을 공표를 하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소방호스 이야기라고 하는데, 예, 뭐 방송에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뭐 이런 위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웃집 아저씨, 이거 제가 15달러 주고 샀으니까 15달러부터 먼저 내세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대신 그냥 먼저 호스부터 빌려주고 제가 단지 원하는 거는 불 끈 다음에 호스를 돌려받길 원할 뿐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반대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비유를 또 뒤틀어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의 아들인데, 로버트 태프트 의원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당초 비유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이게 무슨 소방호스냐? 이건 마치 껌 빌려줬다가 껌 다 씻고 나서 나한테 돌려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아니, 그 비유가 찰떡 같은데요. 아니 근데 보급을 하는 것까지는 그래, 우리가 소방호스 빌려줄게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미국과 소련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공급이 되나요? 이게 처음에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수송이 이루어지면서 루트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가 뚫립니다.
맨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가장 안전하고 가까운 루트부터 이제 알아보기 마련인데 네. 제일 먼저 뚫린 건 소위 말하는 태평양 루트입니다. 네. 그 미국의 서부에서 이제 물자를 모아다가 알라스카 쪽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소련의 극동 쪽으로 이제 전달하는 방식인데 네. 이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41년 12월에 미국과 일본이 개전을 하면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렇죠. 일단 미국이 일본이랑 적대국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 배가 오가면서 이제 물자를 실어 날리기가 좀 불편해졌는데 위험하죠. 예. 이때까지 대신 이제 소련과 일본이 일단은 중립 상태였기 때문에 예, 그 소련 배가 오가는 거는 일본이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또 이제 무기 오간다는 게 알려졌다간 또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루트로 실제로 물자의 50%가 전달이 되긴 했지만 군수 물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루트가 이제 중요하게 된 건데 두 번째 루트는 소위 말하는 북극 루트입니다. 네. 무르만스크 항을 사용하는 루트인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루트가 가장 핵심이 돼가지고 전체 물자의 거의 23% 가까이가 이 루트로 들어갔습니다. 군수 물자가. 예. 네. 근데 이제 이 루트의 유일한 단점은 이제 장점은 직접적으로 소련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인데 유일한 문제는 그 사이에 그 노르웨이가 독일 점령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지역 앞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아. 그래도 비교적 그 전달 자체는 꽤 성공적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페르시아 루트입니다. 이거는 미국이 대서양 아래쪽으로 해서 삥 내려가가지고 중동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는 방법인데 이게 뭐 장점을 들자면은 거쳐가는 국가가 이제 좀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한 국가가 좀 덜하다는 편 그 정도인데 대신 단점을 들자면은 루트가 가장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한 27% 물자가 들어갔고 물량도 굉장히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는 이 페르시아 루트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자가 대부분 다 스탈린그라드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이게 그 신항로 개척 시대 콜럼버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거꾸로 가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스탈린그라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그라드 독일군 청색 상황의 핵심 지역이었어요. 좀 표현이 미묘한데 네. 핵심 지역이었다가 아니라 핵심 지역이 되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942년에 독일군 하계 공세, 남부 지역을 향한 청색 작전의 핵심은 카프카스 유전지대였거든요. 스탈린그라드는 사실 이 루트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전선이 남쪽으로 이제 쏟아져 내려가는 상태에서 독일군의 좌익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군 주 진공 방향의 왼쪽에 있는 네. 위치였죠. 그러니까 핵심 전력 지역은 카프카스로 열심히 돌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력은 소련 쪽에 노출돼 있는 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있었던 자연장애물 뭐 돈강이나 볼가강 일대에서 아군의 이제 좌익을 보호해줘야 되는 임무를 수행할 부대가 있어야 되고 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점으로 선정된 게 스탈린그라드였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청색 작전의 측면 보호를 위한 거점 확보의 목적이 제일 컸었고요. 두 번째로는 스탈린그라드 자체가 상당히 큰 공업 도시였다는 점. 거기서 군수 물자가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총기와 전차가 생산되고 있는 네. 공장이었던 게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그 랜드리스의 그 페르시아 물자가 볼가강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어쩌면 스탈린그라드 점령을 하면 볼가강에 이제 수운을 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랜드리스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시 독일군 수뇌부 군인들이 입안했던 계획에서는 사실 스탈린그라드는 그렇게 결정적인 곳은 아니었고요. 다만 지원 목적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거점으로서 주목을 받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쟁사에서 스탈린그라드가 이름을 올리게 된 계기에는 사실 이제 스탈린그라드가 갖고 있던 전술적인 위치가 아니라 사실 그 이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이 곁들여지면서 청색 작전 실시간으로 스탈린그라드의 지위가 바뀌게 되거든요. 사실 또 여기엔 또 히틀러의 고집도 한 몫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물론 랜드리스를 막는 입장도 있고 유전지대고 하지만 전선에서는 사실 꽤나 먼 곳이잖아요. 모스크바로 치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령을 여기를 일단 막아놓고 북부로 진출하는 것을 주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스탈린그라드는 무조건 점령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심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군요. 사실 그 전쟁 후의 얘기긴 합니다만 그 클라이스트 장군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스탈린그라드 점령은 어디까지나 이제 부차적인 목표였을 뿐이다.
스탈린그라드는 그저 그냥 돈강과 볼가강 사이의 편리한 장소라는 정도의 중요성이 있었을 뿐이다. 단지 그냥 이곳을 점령하게 되면 소련군이 동쪽에서부터 아군 측방을 공격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스탈린그라드는 그저 그냥 지도 위에 적힌 도시 이름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스탈린그라드의 이제 스탈린이라는 이름이 전쟁에 그 영향이 있었냐는 뭐 두고두고 논쟁이긴 합니다. 네. 이게 있었다는 주장도 있고 사실 아니라는 주장도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스탈린이라는 이름은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히틀러가 그거를 갖다가 의미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을 점령했다면은 이제 독일군에게 이제 뭐 어쨌든 이념적인 승리를 안겨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패전 측에서도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이름만 딱 들으면 이 정신적 지주인 레닌이 지금 포위당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지도자인 스탈린이 이제 포위될 위기에 있고 이러면 소련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두 도시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럼 어쨌든 이 남부 쪽으로 진격을 하는 장군들에게는 에이 저기는 그냥 보조적인 거야.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많은 독일군들이 스탈린그라드로 가나요? 당시 스탈린그라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병력들이 이제 독일군 제6군, 나중에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이제 핵심 주인공층이 되는 제6군이 있었고요. 이를 지원하는 제4기갑군이 있었습니다. 부대 규모로는 한 25개 사단, 27만 명 정도였고요. 비슷한 시기에 배치돼 있던 소련군이랑 비하면은 뭐 병력 수도 그렇거니와 특히나 이제 전차, 차량, 항공기 모두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소련, 독일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나요? 그러니까 뭐 1942년 7월부터 이제 대충 방향을 짐작을 했고 이제 공세 방향을 보면서 스탈린그라드도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안드레이 예르멘코 상장과 이제 당시에 정치 장교였던 니키타 흐르쇼프, 나중에 그 소련 서기장했던 사람인데 네. 이 두 사람을 파견해서 이제 도시 방어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대충 독일의 공세 방향이 이쪽으로 올 거라고 예상은 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방비가 제대로 됐냐고 묻는다면은 그건 또 딴 얘기입니다. 알지만 방어했다고는 할 수 없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도시명 상징성이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소련도 사수를 결정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거저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총 5개 군입니다. 28, 51, 57, 62, 64군을 갖다가 모아다가 주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련은 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숫자가 큽니다. 네. 근데 이제 전투력이나 뭐 장비나 훈련 상태를 갖다가 비교를 한다면은 독일군에 비할 바는 아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산혁명 끝나고 나서 그 나중에 KGB의 전신인데 이 NKVD라는 이 기관에서 그 쉽게 말하자면 소련 장교들을 갖다 이제 계속 감시를 하고 숙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잡아 가두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실력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제 주요 보직에 있던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자체도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소련은 가용 병력이나 이제 증원 능력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이었는데 대신 이제 실력이 어땠냐고 묻는다면은 이제 실력은 당연히 독일군에 비해 처졌고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을 때는 이제 엄청난 피해를 겪으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각성을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독일군의 공격 이제 어떻게 시작하나요? 독일군의 공세가 이제 청색 작전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이제 스탈린그라드로 향하는 부대가 점차 접근을 해서 이 부대들이 이제 스탈린그라드 시 외곽에 도착을 한 게 이제 그 1942년 8월 23일의 일입니다. 근데 바로 시내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운이 잘 발달된 아주 강력한 공업 도시였기 때문에 소련 내에서도 유독 시가지가 아주 잘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군 입장에서도 바로 들어가고 싶진 않았고 사실 독일군의 목표도 스탈린그라드의 점령이 아니라 사실은 파괴였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도시를 보존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거는 공중 폭격이었습니다. 딱 그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공군을 동원을 해서 볼가강에 떠다니는 배들을 공격함과 동시에 시가지를 48시간 동안 폭격을 해요. 총 1,000톤의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하고요. 1,000톤이요? 그리고 그게 폭격의 여파가 얼마나 심했는지 시내에서는 화염폭풍이 불 정도였답니다. 와. 불이 붙어서 그럼 이제 와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쿄대 공습 때 예,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스탈린이 그 스탈린그라드 시내에 그 민간인 소개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민간인이 아직도 그 안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군인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사실 시작하자마자 스탈린그라드가 물적으로도 인적으로도 엄청난 인명 피해를 안고 시작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참혹한
정말 독일군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벌써 참혹한 전장이 만들어진 상황이었고, 저희가 보통 스탈린그라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들이 이제 몇 개 있잖아요. 뭐 에너미 애트 게이트 같은 이제 대표적인 영화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전형적인 스탈린그라드 시가지의 풍경들, 폐허가 된 풍경들이 나오는데, 그 폐허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그랬던 겁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시가지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독일군이 그 지상군이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죠. 일주일 만에 스탈린그라드 남북의 볼가 강변을 전부 점령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가지만 남겨두고 스탈린그라드를 사실상 배수진 형태로 포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한 시가지는 동쪽에 볼가강으로 막혀 있고, 나머지 3면은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1942년 가을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전부터 초토화시키는 게 독일의 전법이에요?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은 독일이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는 공세를 통해서만 전장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 방침이고, 그것이 이제 기습과 결합이 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 독일 전술의 철학입니다. 근데 이제 안으로 이제 전술 단위로 이제 보자면은 일단 독일군은 제병 협동 작전에 굉장히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전차, 보병, 공병, 포병, 지상 공격기를 조합해서 공격하는 방식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도 보이는 양상인데, 우선 보통 전투 초기에는 항공이나 야포 같은 것을 동원해 가지고 목표 지역을 갖다가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병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 위협을 갖다 먼저 다 제거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갑 자산이나 이제 차량화 자산이나 혹은 장갑차의 보호를 받은 보병들이 들어가서 적의 그 대응 능력을 봉쇄한 다음에 이제 전과를 확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독일군이 투입되고 나서 이제 그 돌출부에 갇히게 되는 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독일군은 주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그 갇혀 있는 적들을 갖다 천천히 이제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선멸하겠죠. 예, 주로 그 독일군이 가장 큰 전과를 올리는 게 이 앞에 단계가 아니라 뒤에 그렇죠. 예, 갇혀 있는 적들을 섬멸하는 단계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이제 항공 자산과 이제 포격에 의한 그 지원을 갖다 굉장히 중시했는데, 이 소위 말하는 근접 항공 지원에 굉장히 중점을 둬서 공세를 퍼붓는 동안 항상 항공기가 목표점을 계속 압박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네, 그럼 원래 있던 그 독일군 전법을 스탈린그라드에서 그대로 이용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엄청난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도시를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폐허를 만든 다음에 보병이 안전하게 되면 들어가는 방식을 쓰려고 했습니다. 1941년 6월 독일은 바바로사 작전으로 소련을 기습 침공해 독서 전쟁의 서막을 연다. 독일군은 9월 모스크바 외곽까지 진격하지만 소련군의 반격과 혹독한 겨울에 기세가 꺾인다. 독일은 유전지대이자 군수물자 통로인 카프카스 지역으로 눈을 돌린다. 남부로 향하던 독일은 거점 확보와 함께 스탈린의 이름이 붙은 스탈린그라드를 파괴하기 위해 무차별 폭격을 가한다. 소련군이 도시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양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어 진지를 갖다 구축하기도 하고, 폐허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시가전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뭐 저격수도 깔기 시작하고,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과를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물 잔해가 많고 그러다 보니 독일이 기존 전법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전장이 됐습니다. 사실 이전의 전쟁사를 통해서 시가전에 대해서 배우는 경험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동부전선에서 시가전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들 많이 배우게 됐죠.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만큼 대규모의 시가전을 해본 사례가 아마 역사 속에서 나오는 대규모 시가전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양상이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특히 동부전선에서 처음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 또 그거의 왕좌에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소련군이 사실 의도한 바였기 때문에, 사실 자국의 도시 내에서 대규모 전쟁을 벌인다는 건 사실 그 자국도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시가지가 잘 발달됐다는 건 그 도시가 공업으로든 뭐 운송으로든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한 건데, 그 위치를 전쟁터로 선택한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장점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독일이 1941년 개전 이래로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독일군의 기동 능력들, 입체 작전 능력들, 제동 협동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소련은 그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는 사실 전차는 전차로 항공기는 항공기로 맞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런데 소련은 아직 그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준비가 될 때까지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했을 땐 약간 권투전법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리치가 긴 선수여서 리치가 짧은 소련은 가까이 붙지도 못하고 멀리서 전차의 기동력과 포병과 항공력으로 끊임없이 맞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면 리치가 짧은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인파이트밖에 없어요. 네. 안으로 붙어야 되는 거죠. 다들 바짝 올리고 한두 대 맞고 안으로 붙으면 거기서부터는 최소한 평등한 싸움이 가능하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리고 소련이 정확하게 그것을 구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도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로 전진하기 시작하니까 당시 스탈린그라드를 방어하던 제62군이랑 제64군이 선택한 게 시외곽에다 방어선은 안 쳐요. 도시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독일군도 이 점을 보고 이제 약간 서늘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저 폐허가 된 시가지 안으로 소련군이 전부 다 숨어들었다. 아마 독일군도 그 시점부터 뭔가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쉽지 않은 전투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소련이 의도한 바였죠. 포병도 잘 안 들어가죠. 전차 기동할 공간 없죠. 이제부터 보병과 보병의 건물과 건물마다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소련군의 의도였던 거고, 소련군은 이런 거를 독일군을 껴안는다고 표현했어요. 독일군이 뭘 하지 못하도록 품속에서 싸우겠다라는 거였고, 벌써 이제 전투가 시가지 안에서 싸움이 번지자마자 소련군이 정말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건물, 모든 층, 모든 방들을 요새화해서 독일군과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싸움이 극심했는지 심지어 독일군은 전투를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거실을 점령하고 부엌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네. 상대 목소리가 들리고 서로 한밤중에 보내다 보면 건너방에 있는 적군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의 그런 독일군으로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탈린그라드 시가지 전투의 싸움은 사실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워낙 조용히 은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1층에는 독일군이 있는데 3층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밥을 먹는 소리를 듣고 공격하러 가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뒤엉키고 있었는데 인파이터에게 이 아웃파이터가 들러붙어서 싸운다는 건 사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라는 게요. 절대로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게, 그걸 그렇게 해서 독일군을 몰아냈던 소련군이 지금 시가전을 시도했다가 똑같이 말려 들어가는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우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를 알고만 있지 않고 절대적으로 확실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전투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소련군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도 희생을 많이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군인들한테도 그런 명령들을 많이 내렸잖아요. 사실 소련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장점이라고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와 동원 능력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도시 내로 퇴거하기 전까지도 그 계속해서 그냥 사람을 갖다 들이붓는 방식을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특히 그러던 이유는 뭐냐면 독일군이 이제 볼가강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려던 건데 그 이유는 볼가강이 그 주요 보급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사람을 부어 넣는 방식으로 독일군이 도달을 못하게 막아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탈린그라드 시가전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이 강들이 보급선으로 살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냥 소련군의 표현으로 하면 정말 들이부었다라는 표현, 이게 맞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게 사실 소련 스스로도 잔혹한 면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청색 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스탈린은 물론이고 사실 소련군 수뇌부 전체가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했어요. 이게 청색 작전 전체가 진행된다면 소련의 전쟁 수행 능력 숨통이 끊어진다는 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사실 요 즈음해서 1942년 7월 27일에 스탈린이 그 유명한 이제 명령 제227호를 하더라는데, 사실 날짜도 보면은 청색 작전이 한창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허가 없는 후퇴를 처벌한다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벌, 지휘관들의 그 사실 자율권은 어느 정도 박탈하고서라도 후퇴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린 거였고, 여기서도 사실 처벌한다로 표현됐지만 이 처벌의 범위는 상당했거든요. 직결 처형이죠. 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결 처분과 형벌 대대와 구속, 수감, 고문 온갖 것들이 동원되는 수단이었고, 특히 전투가 과열되면 과열되는 지역일수록 그 형벌의 수준은 더 가혹했거든요. 사실 그런 데서 더 직결 처분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소련군 입장에서는 말단 병사는 물론이고 최고의 지휘관까지도 전선에서 죽으나 NKVD에 죽으나 인 상황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단순히 그 상황이 소련이 유독 잔인하고 악독해서가 아니라
이러지 않고서야는 이제 정말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기 직전이라는 상황을 어떤 그 위기감을 이런 명령으로 표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저는 뭐 나치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독일군, 이 소련군들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 그냥 일반 군인들은 하달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거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형벌부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가 움찔거리는 것을 들켜서 만약에 잡혀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가장 끔찍한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냥 앞에 총알바지로 내보내서 자 1부대 출발 하면은 아무 무기도 들지 않고 막 출발시키는 막 이런 행위까지도 벌어졌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형벌대대 하면은 가장 위험한 부대, 그중 그 인원 소모가 극심한 부대를 이제 형벌부대로 채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대부분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뭐 이제 지뢰 제거 공병 역할을 가장 많이 수행을 시켰고요. 근데 사실 지뢰 제거라는 것도 뭐 이제 전문 장비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꼬챙이 하나 주고 길 전부 쑤시면서 가라는 수준의 임무 수행을 심지어는 이제 적군의 사격을 받아가면서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죽으라라고 들어가는 임무가 아니라 사상률이 유독 높은 지역에서의 부대를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에너미 앳 더 게이트 같은 영화에서 그 초반에 총을 절반만 주고 돌격하는 장면들이 네.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장면들은 그런 풍경들은 사실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흔치 않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 헐리우드식 과장이 분명히 포함된 장면이긴 하지만은 분명 일부 병사들에게는 그러한 경험들은 거의 사실이었을 거예요. 특히 형벌 부대는 더욱더 마찬가지였을 거고. 특히나 총알 같은 경우는 네, 한 탄창만 그냥 갖고 뛰다가 앞동료가 떨어뜨리거나 뭐 흘린 것들, 뭐 못 쓰는 것들을 주워서 쓰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이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독일이 처음 폴란드를 침공하고 나서 정말 파죽지세로 모루아 방치를 이용해서 프랑스를 한 방에 그냥 확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뭐 기록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프랑스 국민들이 독립문 앞에서 막 박수치고 막 깃발 흔들고 이런 장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뭐 강제적인 뭐 것도 동원도 되고 했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피해를 안 입는 게 옳은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스탈린그라드는 처절하게 우리의 한 뼘의 땅도 스탈린그라드를 내주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끔찍해지는 양상으로 나라를 지키는 뭐 이것을 굉장히 영웅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희생은 안 된다 이런 주의도 있는데 저는 두 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일단 저는 스탈린그라드는 순순히 독일군에게 점령당하나 실제 역사처럼 참혹한 전투 속에 빠져들거나 운명이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전후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히틀러가 스탈린그라드의 어떤 정치적 상징성을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거지. 스탈린그라드의 시민들은 유독 공산화된 사람들이고 매우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일 것이 뻔하니 도시는 파괴하고 남자는 학살하고 여자랑 아이들은 전부 다 강제 이주시켜야 한다라고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대요. 말인즉슨 그 이제 히틀러가 생각하는 그 볼셰비키즘, 어떤 공산주의의 그 이념을 국민들한테 엄청 잔혹하게 투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엔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사실 독일군의 입장에서도 스탈린그라드를 뭐 소위 뭐 해방시킨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폭격으로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스탈린그라드의 절멸의 목표였던 거라고 전 독일군이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전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미 스탈린그라드 시민들과 군인들의 운명은 어느 정도 결정돼 있었던 게 아닌가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는 그 가장 결정적인 게 그 자유라는 개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게 지금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저항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냥 항복을 했었으면 간단히 끝난 얘기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처절하게 저항하는 게 당연한 얘기였다라고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은 집에 뭐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뭐 물론 아저씨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고 손을 들면야 뭐 얘기가 간단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뭘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찬장을 뒤지든 뭐 금고를 털든. 그건 단순히 찬장 금고가 아니라 그렇죠. 내 아내와 자식들을 죽일 수도 있죠. 어떻게 할 수 예, 있다라는 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처절하게 저항하는 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나 저랑 똑같으니까. 예, 거기에는 이제 그 자유라는 개념이 이 차이를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소련군 특히나 이 2차 세계대전의 동부 전선에서는요. 유례 없이 여군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내 가족과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남녀노소가
가리지 않는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독일이랑 소련군의 가장 큰 차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좀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했던 독일 나치즘 체제의 군대에서는 여군의 입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최악의 국면에 다다를 때까지도 여자를 징병하거나 전투부대에 배치하는 일은 독일한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뭔 군인이냐라는 식의 어떤 마인드가 팽배했던 반면에 또 소련은 기본이 이제 혁명을 통해서 태어난 나라다 보니까 처음부터 남녀 인종 차별도 부르주아적이다. 다 철폐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념을 갖고 있었던 나라거든요. 공산권이 그래서 사실 이 남녀 평등에 대해서는 아마 더 수준이 높다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좀 기묘한 평등이긴 하죠. 이게 남녀 똑같이 힘든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서 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소련군도 이제 그런 문화 때문에 소련 여군들의 입대는 상당히 활발했고요. 특히 41년 개전 직후에 여군의 입대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당시 기록 보니까 스탈린그라드 전투만 따졌을 때 그 전투에서 투입되었던 전투나 의료 행위로 투입됐던 여군의 숫자가 한 7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들 대부분은 의료 요원들이었습니다. 실제 전투 요원들은 이제 남성들보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투 요원으로 사용되는 일은 드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에 비하면은 정말 많은 여자들이 전투병으로 싸웠고요. 또 사실 이거 관련해 갖고 스탈린그라드 첫 전투 순간에서도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죠. 전투 첫날이었던 8월 23일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제 시내를 진입하던 게 독일군 제16기갑사단이었는데 전차 부대가 먼저 전진을 한 거죠. 스탈린그라드 외곽을 방어하고 있던 건 이제 소련군의 방공포 부대였습니다. 37mm 이제 자동포를 갖고 있었던 방공포 부대가 독일군 전차 부대랑 교전을 했는데 사실 37mm 대공포는 전차한테 능력이 거의 없어요. 정말 최후의 발악처럼 싸웠고 독일군 전차 부대가 전부 제압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알고 보니 그들이 저항을 맞닥뜨렸던 소련군 부대가 1077 방공연대 전원이 여성인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도 전투 시작 첫날에 겨우 방어진지를 돌파하고 봤더니 이제 수많은 소련 여군의 시신을 목격하게 된 거죠. 사실 독일군 입장에서도 정말 약간 맥이 빠짐과 동시에 약간 기겁을 할 만한 일이었거든요. 섬뜩하죠. 그렇죠. 최전방에 여군을 보냈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남녀노소 지휘부 말단 병사 할 거 없이 무슨 각오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풍경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련 여군들의 희생들은 사실 물론 남군이 훨씬 더 많이 죽긴 했지만 그 최악의 순간에서 남자들도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여자들이 정말 많이 싸우고 죽었다는 사실은 소련 인민들 스스로한테도 약간 전의를 불태우게 할 만한 내용들이었고요. 또 전투 부대의 활약도 잦다 보니까 이것도 참 흥미로운 기록인데 스탈린그라드 참전자로서 소비에트 연방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많은데 말단 병사들까지 참 많은데 이 중에 여군 전차병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차병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차 승무원들은 체력 요구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또 유독 여군의 활약들이 많았어요. 한 전차에 남군 병사와 여군 병사가 같이 타고 있는 거죠. 솔직히 소련은 아마 세계 최초일 것 같아요. 여군 전차 대대장을 배출한 나라였거든요. 정규 전차의 대대장이 된 여군이 존재했을 정도로 여군들의 활약들은 상당했고 그 활약은 당연히 스탈린그라드 전투 곳곳에서도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군하면 또 우리 민채 씨가 직접 사격장 가서 막 연습하고 막 난리 다녔거든요. 잘하지 않습니까? 네, 저 파블리체코인 줄. 꽤 잘했죠, 선생님. 저격수로서 여성분들이 이 활약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저 민채 씨 사격하는 거 직접 봤거든요. 1도 기대 안 하시다가. 네. 죽음의 여인의 저는 피를 타고 난 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싸울 각오가 돼 있다라는 걸 독일군들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현용 의원님이 생각하기에도 이때 소련의 여군들은 대단하다고밖에 표현 못하겠죠. 예, 그리고 특히 기갑병으로 활약한 경우가 많았을 수밖에 없는 게 독일 같은 경우는 입대시킨 다음에 체격을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로 배열을 시켜가지고 주로 작은 체격을 갖다 전차병으로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 체격이 작은 여성들이 이제 전차에 적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맞는 또 이 병과군요. 그렇죠. 부대가. 이제 독일은 단 하나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라고 포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소련은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이건 독일 군주가 끝까지 싸우겠다.
절멸을 시킬 테면 해봐라. 그 전까지는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각오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은 과연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음 이야기. 1942년 바바로사 작전에 실패한 독일군은 시선을 돌려 소련의 남부를 공략하기 시작한다. 카프카스 유전지대와 랜드리스 보급선을 지키기 위해 소련은 스탈린그라드에 병력을 집중하고 스탈린그라드의 정치적 상징성에 집착한 히틀러는 독일군의 포위를 명령하며 전투는 격화된다. 이후 독소전의 흐름을 바꿔놓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의 반격 작전은 무엇이었나? 독소전쟁의 승패를 가른 스탈린그라드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전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